안녕하세요. 소년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자, 오늘은 소년법 시리즈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성범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해자 대부분이 성인이었던 과거와 달리 청소년이 이런 가해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고 여성 청소년이 피해자가 되는, 과연 우리나라 청소년 성범죄 현재 어떤 상태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갈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성범죄는 사실 지금 그 행위 내용을 보면 과거와는 달리 거의 성인들의 행태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이 2019년, 이제 벌써 3년 정도 시간이 경과가 됐는데요.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 심판에서도 이 내용을 모티브로 삼아서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끌어당겼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 가해자들은 중학생이었고 여중생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에 정신을 잃은 상태의 여중생을 이리저리 장소를 옮겨가며 끌고 다니면서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해서 공유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서 국민청원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고요. 이 내용 자체가 여러 차례 보도가 되면서 많은 충격에 국민들을 휩싸이게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당시 모두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촉법이냐 아니냐 논쟁이 있었지만 다 만 14세가 넘어서 형사처벌이 가능했던 범죄 소년들에 해당됐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강간 치상의 죄명이 적용이 됐고요. 그렇게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A군이 장기 7년에서 단기 5년, 그다음에 B군은 장기 6년에서 단기 4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판결을 받고 나서 두 사람은 항소를 했고 2021년 5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A군과 B군은 각각 단기 3년에 장기 4년 이렇게 감형을 받았습니다. 소년법 선고는 장기 단기 구분해서 선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 아이는 교화가 빠르다, 교화가 쉽게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화가 안 되네 장기, 교화가 되네 단기,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된 건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법원에 재량을 대폭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춘기라고 하죠.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지만 몸의 변화로 인해서 어른들이 하는 성적인 행동에 대한 호기심이 막 폭발한다. 그런 성적 충동이 폭발하고 있다. 성적인 기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그런 사춘기에 있기 때문에 충동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충동성이 높은 사춘기에 발생하게 되는 성폭행 사건에 관련돼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사귀는 사이였다가 헤어진 후에 홧김에 신고하는 경우, 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지 감수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 피해를 입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너라면 어땠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성인 사건하고 달리 10대의 사건과 관련돼서는 밀접하게 휴대폰, 스마트폰이 관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대폰 속의 정보, 이것들을 통해서 사건이 형성되기도 하고 사건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로 아주 높은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N번방 사건 이후로 미성년자의 음란 동영상 관련된 음란물, 음란 이미지에 대한 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0대는 자기 친구들의 사진, 영상들을 자유롭게 주고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버리는 그런 간단한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쉽게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제작하거나 교환하는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사안의 심각성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휴대폰 등으로 불법 촬영하거나 재미로 딥페이크 영상 만들어서 친구끼리 공유하다가 그게 범죄라는 사실을 그때 가서 알게 되는 친구들도 적지 않죠.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자,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6호 이상의 시설 내 구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니까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요. 만 14세가 넘어가는 범죄 소년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구속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구속 가능성 여부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물은 소지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소지에 해당된다라고 해석돼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으니까, 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래서 최소한 집행유예 선고를 무조건 받게 됩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
디지털 성범죄 뭐 우리끼리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 이런 공간에서 그냥 막 하다 보면 뭐 다 없어지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국가도 준비를 했습니다. 위장 수사 할 수 있고요. 속이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조사할 수 있게끔 하는 권한을 줬습니다. 실제 미성년자인 것처럼 신분증을 위조해 갖고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고도 있습니다. 또 사진이나 영상물 삭제한다라고 해도 영상물 자체에 디지털 포렌식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긴 한데요. 친구가 보내준 내용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카톡으로 막 전송이 돼서 왔다라고 하면 그 내용은 즉각 삭제하시면 됩니다. 소지하려는 의사도 없었고 나는 그냥 전송돼서 왔을 뿐이다 라고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되니까 그건 제가 오늘 팁으로 그냥 드릴게요.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친구의 포주가 돼서 아이들을 팔고 돈 받아갖고 같이 생활하는 가출팸,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죠. 청소년 성범죄 중에서의 청소년 성매매 문제입니다. 성매매 강요, 이게 뭐겠습니까? 성매매 하고 싶은 의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강제로 돈 받고 성을 팔게끔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인권, 인격 하나도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채팅 앱은 청소년 성매매의 화수분 같은 존재입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개인이 채팅에 접속했다가 뭐 호기심에 성매매한다 했는데 은밀한 성적 대화, 성적 거래, 불법적 거래, 불법의 아고라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래의 청소년들이 가해자가 돼서 조직적으로 관계를 이용해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실제 거절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알고 있는 인적사항 정보들 이용해 갖고 육체적인 감금 상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가출 상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성매매는 성을 매수한 사람은 물론 성을 팔도록 강요한 사람 그리고 장소 제공자도 같이 처벌을 합니다. 성매매 강요하게 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요즘 분위기 같아서는 5년 이상 더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사안이 심각해지면서 중고등학생, 학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학생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준입니다. 법정 구속이 문제가 아니라 실형 선고를 받을 때 소년법 페이지의 전선에 최전선에 그런 분들이 있다. 또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성적 관념에 대한 것이 잘못됐다. 그걸 떠나서 다수의 사람을 굉장히 불행한 상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전과가 평생 따라다닐 겁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전과. 앞으로 인권이 좀 더 강화되는 세상이 되면 어떤 평가 받으실지 상상이 되십니까? 사건과 관계돼서 초기라면 또 후회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변호사 만나셔서 자기 스스로를 개전시킬 수 있는, 바꿀 수 있고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년법 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법승 홈페이지나 법승TV에 있는 소년법 관련된 영상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 소년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